추석 명절 조상의 묘 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로 인해 풍비박산 날 뻔했던 한 가족이 진정한 조상의 뜻을 깨닫고 더 큰 행복을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1년 중 가장 풍요롭다는 한가위의 아침이 밝았다.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른 둥근 해는 마치 잘 익은 홍시처럼 탐스러웠다. 서울 변두리의 아담한 2층 집, 김씨 일가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활기찼다. 집안의 가장인 김만보공은 올해로 70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마당을 서성이며 자식들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표정에는 설렘과 함께 조상님을 뵈러 간다는 경건함이 서려 있었다. 아이고 아버님, 잠 한숨 안 주무셨습니까? 아직 해도 다 안 떴습니다. 맏며느리 박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음 섞인 타박을 했다. 그녀의 손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부엌에서는 이미 새벽부터 맏아들 현수와 그의 아내인 박씨가 전부치고 탕을 끓이며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가며 비로소 명절 아침임을 실감하게 했다. 허허, 조상님 뵐 생각에 잠이 와야 말이지. 음식은 다 되어 가느냐? 그럼요,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다 봐주셨는걸요. 이제 송편만 쪄내면 됩니다. 김만보공의 아내이자 이 집안의 안주인인 이순자 여사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쬐며 송편을 찌고 있었다. 반달 모양으로 곱게 빚어진 송편들은 가족의 소망을 담은 듯 저마다 예쁜 모양을 뽐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다 일어났어요. 2층에서 우당탕 소리를 내며 뛰어내려온 것은 이 집안의 귀염둥이 10살 난 손녀 민지였다. 민지는 어젯밤 할머니가 사주신 새 옷을 입고 뱅그르르 돌며 자랑을 했다. 오이고 우리 강아지. 새 옷 입으니 선녀가 따로 없네. 순자 여사는 손녀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잠시 후 늦잠을 자던 둘째 아들 부부까지 모두 일어나 거실에 모였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성묘에 필요한 물품들을 차에 싣기 시작했다. 아버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맏아들 현수가 아버지에게 차 열쇠를 받아들었다. 그는 중견 기업의 부장으로 평소 바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명절만큼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부모님과 함께했다. 그의 옆에는 아내 박씨가 야무지게 짐을 챙기며 빠진 것이 없는지 연신 확인했다. 여보, 과일 상자 잘 실었지요? 그리고 아버님 좋아하시는 약과도요. 걱정 말게. 자네가 싼 짐인데 빠진 게 있겠나. 둘째 아들 내외는 아직 아이가 없어 조금은 허전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을 살뜰히 챙기며 집안의 화목한 분위기를 더했다. 온 가족이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마침내 선산이 있는 고향으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완연한 가을의 모습이었다. 들판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고개를 숙인 벼 이삭들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풍요롭게 했다. 길가에 늘어선 코스모스는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며 성묘 가는 길을 환영해주는 듯 했다. 올해는 농사가 참 잘 되었구나. 조상님들께서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시겠지.
김만복 옹은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평생을 농부로 살아오다 자식들이 모두 서울로 자리를 잡은 후에야 마지못해 상경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흙냄새 가득한 고향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버지. 저렇게 누렇게 익은 벼를 보니 제 마음이 다 든든합니다. 아들 현수도 아버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도시에 살면서 잊고 있던 고향의 정취가 새삼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차 안에서는 할머니가 손녀 민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민지야,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아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요? 호호, 맞다. 우리 민지가 똑똑하기도 하지.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뿌리란다. 나무가 뿌리 없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조상님들 없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란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마다 이렇게 찾아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민지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차는 익숙한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더 들어가자 나지막한 야산이 나타났다. 김씨 가문의 선산이었다. 잘 가꾸어진 산소들이 햇볕을 받으며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들은 차에서 내려 각자 짐을 나누어 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풀벌레 소리와 산새 소리가 정겹게 그들을 맞이했다. 가을 햇살은 따사로웠고 공기는 더없이 맑고 상쾌했다.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곳이지만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 다들 조금만 힘내거라. 거의 다 왔다. 김만복 옹이 앞장서서 걸으며 가족들을 독려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기쁨과 조상님을 뵐 생각에 대한 경건함이 함께 묻어났다. 마침내 저만치 언덕 위에 자리한 증조부의 묘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는 것 같은 설렘과 그리움이 피어올랐다. 김씨 일가의 증조부 묘소는 선산 중에서도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봉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매년 정성껏 벌초하고 돌본 덕분에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다. 묘소 주변으로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묘역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가족들은 묘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각자 맡은 역할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가져온 예초기로 봉분 주변의 잡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비로 주변을 깨끗하게 쓸었다. 여자들은 돗자리를 펴고 정성껏 준비해 온 차례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갓 쪄낸 송편과 탐스러운 과일, 노릇하게 구워진 전과 삼색나물이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차례상 위에 정갈하게 놓였다. 민지야, 이리 와서 할머니 좀 도와주렴. 밤은 이쪽에 놓고 대추는 저쪽에 놓는 거란다. 순자 여사는 손녀에게 차례상 차리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민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를 도우며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에 담긴 정성과 의미를 배웠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김만복 옹이 묘소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진지했다. 자, 모두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차례를 시작하자. 아버지의 말에 두 아들 내외와 손녀까지 모두 묘소 앞에 나란히 섰다.
김만복 옹이 제주가 되어 가장 먼저 잔에 술을 채웠다. 맑은 술이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들어 묘소 앞에 올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두 번 절을 했다. 그의 뒤를 따라 아들들과 손녀, 며느리들까지 차례로 절을 올렸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가을날, 오직 가족들의 경건한 마음만이 묘역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절을 하며 각자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소망을 조상님께 고했다. 가족의 건강과 화목, 그리고 자식들의 앞날에 대한 축복을 기원했다. 차례 의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묘소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일어서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아, 아버님, 저것 좀 보십시오. 맏며느리 박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봉분 쪽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두의 시선이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봉분 한가운데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뱀이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눈처럼 새하얀 비늘을 가진 작은 뱀 수십 마리가 마치 땅 속에서 솟아나오기라도 한 것처럼 쉴 새 없이 봉분을 뚫고 기어 나오고 있었다. 성스럽고 경건해야 할 차례 의식 중에 그것도 조상님이 잠들어 계신 묘소 한가운데서 나타난 뱀떼. 그 기이하고 섬뜩한 광경에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고 말았다. 히, 뱀이다. 막내 며느리가 겁에 질려 남편의 등 뒤로 숨었고 손녀 민지는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조상님 묘소에서 뱀떼가 나오다니. 김만복 옹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오며 수많은 징조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불길하고 흉측한 징조는 난생 처음이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그냥 땅 속에 살던 뱀들이 놀라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맏아들 현수가 애써 침착하게 아버지를 달랬지만 그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흰 뱀들은 계속해서 기어나와 봉분 주변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햇살을 받은 그들의 하얀 비늘은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불길하다, 이것은 분명 아주 불길한 징조다. 김만복 옹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우리 가문에 곧 닥쳐올 재앙을 조상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야. 당장 저 흉물들을 쫓아내지 못할까? 아버지의 불호령에 두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 역시 태어나서 처음 겪는 기이한 일에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아버지, 저 뱀들을 어떻게 해? 당장 나뭇가지를 꺾어 오너라. 저 더러운 것들이 조상님의 묘소를 더럽히기 전에 어서 쫓아내야 한다. 김만복 옹의 닥달에 현수와 둘째 아들은 허둥지둥 주변의 나뭇가지를 주워왔다. 그들은 차마 뱀을 때려 죽일 수는 없어 나뭇가지로 땅바닥을 치고 흙을 뿌리며 뱀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쉬! 썩 물러가거라. 이 흉측한 것들아. 남자들의 고함 소리와 나뭇가지가 땅을 치는 소리가 고요한 산을 울렸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멀찍이 물러서서 공포에 질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흰 뱀들은 사람들의 위협에 놀란 듯 잠시 우왕좌왕하더니 이내 왔던 길을 되돌아가듯 봉분의 흙 속으로 다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몇몇은 주변의 수풀 속으로 흩어졌다.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묘소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방금 전의 소동으로 차례상은 엉망이 되었고 가족들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감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아이고, 조상님, 저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흉한 꼴을 보이십니까?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김만복 옹은 묘소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의 성묘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가족들은 서둘러 엉망이 된 차례상을 수습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징조라는 네 글자가 검은 그림자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다. 선산을 내려오는 가족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화기애애했던 아침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 안에는 무겁고 서먹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운전대를 잡은 맏아들 현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아버지의 굳은 표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님,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그냥 우연일 겁니다. 요즘 기후가 이상해서 뱀들이 동면 시기를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로서는 조상의 묘에서 뱀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가문의 재앙을 운운하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우연? 이놈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김만복 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필이면 우리가 차례를 지내는 그 시간에, 그것도 조상님 봉분 한가운데서 흰 뱀들이 때로 기어나오는 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단 말이냐. 흰 뱀은 예로부터 영물이라 했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면 그것은 재앙의 징조다. 그것도 모르느냐?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 박 씨는 남편의 팔을 가볍게 쥐며 그를 진정시켰다. 뒷좌석에 앉은 이순자 여사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녀 역시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오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믿는 편이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남편처럼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다. 영감, 너무 속단하지는 맙시다. 혹시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길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길몽? 허허, 저렇게 흉측하고 소름 끼치는 광경이 길몽이라니, 제정신이요? 당신까지 왜 그런 미련한 소리를 하는 거요? 김만복 옹은 아내의 위로에도 막무가내였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업이 망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혹은 끔찍한 사고라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아이들이었다. 손녀 민지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의 품에 안겨 훌쩍였다. 눈앞에서 보았던 수십 마리의 흰뱀들이 기어다니는 모습은 어린 마음에 큰 충격과 공포로 남았다. 서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했다. 가족들은 아무도 저녁 식사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모두가 지쳐 있었고 불길한 예감에 짓눌려 있었다. 김만복 옹은 집에 오자마자 알아눕듯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날 밤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 애썼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저토록 심한 불안감을 보니 그 역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정말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여보,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은 원래 좀 그러시잖아요.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내 박 씨가 따뜻한 차를 들고 와 남편의 곁에 앉았다. 알아. 아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네. 오늘 일은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 혹시 우리가 벌초를 잘못했나? 아니면 차례상에 올린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에이, 당신도 참. 그런 생각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조상님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회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몇 달 동안 공들여 추진해오던 큰 계약이 갑자기 무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경쟁사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계약 직전에 일이 틀어졌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돼 거의 다 된 일이었는데. 현수는 망연자실했다. 이번 계약은 그의 승진이 걸려있을 정도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는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어제 묘소에서 보았던 흰뱀떼. 설마 정말로 그 불길한 징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일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후에는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가게에 좀도둑이 들어 현금을 모두 훔쳐갔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했다. 연이어 터지는 안 좋은 소식에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처럼 변해버렸다. 자리에 누워있던 김만복 옹은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는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거봐라, 내가 뭘 했느냐. 재앙이 시작된 것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이 닥칠지 모른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던 현수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아버님, 제가 아는 용한 무당이라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서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이성적인 판단 대신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 당장 그리해야 한다. 조상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해. 굿을 하든 부적을 쓰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 김만복 옹은 아들의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의했다. 집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들었다. 즐겁고 풍요로워야 할 한가위 명절은 조상의 묘에서 나타난 흰뱀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의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온 가족이 불길한 징조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유일하게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집안의 어른인 이순자 여사였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몹시 놀라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려 했다면 왜 하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순자 여사는 며칠 밤낮으로 그날의 일을 곱씹어 보았다. 햇살 아래 빛나던 뱀들의 새하얀 비늘. 그 모습은 흉측하고 더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리고 뱀들의 움직임에서도 사나운 공격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땅 속에서 나와 잠시 햇볕을 쬐다가
사람들이 위협하자 조용히 사라졌을 뿐이었다.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걸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위험을 알리거나 혹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뱀들을 무작정 쫓아내버린 그날의 행동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혹시 조상님께서 주신 중요한 기회를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걷어차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싹 텄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자 여사는 아주 오래전 시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문득 떠올렸다. 김씨 가문이 이 선산에 처음 터를 잡게 된 것에 얽힌 이야기였다. 까마득한 옛날 김씨 가문의 시조 할아버지가 가난한 나무꾼이던 시절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고 한다. 며칠을 굶어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져 죽기 직전 그의 눈앞에 수십 마리의 흰 뱀들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 역시 겁에 질렸지만 뱀들은 그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주변을 맴돌며 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었다. 그리고는 그를 어디론가 안내하기 시작했다. 뱀들을 따라 도착한 곳에는 따뜻한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한 양지 바른 터가 있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선산 자리였고 시조 할아버지는 그곳에 터를 잡고 큰 복을 받아 가문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였다. 그래, 우리 가문에게 흰뱀은 재앙의 징조가 아니라 은혜를 상징하는 영물이었어. 잊고 있던 가족의 역사를 떠올린 순간 순자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번에 나타난 흰뱀들도 그 옛날 시조 할아버지를 구해주었던 뱀들의 후손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문에 닥친 재앙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문을 구하기 위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컸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는 남편 김만복 옹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김만복 옹의 생각은 완고했다. 다 늙어서 허튼 소리 하지 마시오.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재앙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오.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아들 회사 계약이 깨진 거나 둘째네 가게에 도둑이 든 건 그냥 운이 나빴던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뱀하고 엮어서 생각하는 건 너무 억지예요. 오히려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더 큰 위험을 알려주시려던 것을 우리가 쫓아버리는 바람에 작은 화들이 먼저 닥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김만복 옹은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버럭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맏아들 현수를 조용히 불렀다. 현수야,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나는 아무래도 그 뱀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수는 어머니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본래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연이어 닥친 불행에 마음이 흔들려 무당을 찾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들려준 가문의 옛날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심의 불씨를 지폈다. 어머니, 그 이야기가 정말입니까? 우리 가문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었나요? 그렇고 말고. 내가 너희 시할머니께 똑똑히 들었단다. 옛날부터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흰뱀들이 있다고. 그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었지. 어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현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만약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가문을 지켜온 수호신을 쫓아내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셈이 된다. 현수야, 부탁이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선산에 가보지 않겠니? 이번에는 뱀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는 거야. 내 아버지는 내가 설득해보마. 응.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저녁 순자 여사는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아놓고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가족들도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과 가문의 옛날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손녀 민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그럼 그 뱀들은 나쁜 뱀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 우리 민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단다. 우리가 너무 무서워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게지. 결국 가족들은 며칠 후 다 함께 다시 선산을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다. 불길한 징조의 원인을 확인하고 만약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조상님과 흰 뱀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던 가족들의 마음에 작은 의심과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김씨 가족은 무거운 마음과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다시 선산으로 향했다. 처음 성묘를 가던 날의 설렘과 풍요로움은 온데간데 없었고 차 안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김만복 옹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아내와 자식들의 간곡한 청에 마지못해 따라 나선 길이었다. 선산에 도착한 가족들은 곧장 증조부의 묘소로 향했다. 며칠 전의 소동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묘소 주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가족들은 차례상을 차리는 대신 조용히 묘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모두 흩어져서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자. 혹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은 없는지 말이다. 현수의 말에 가족들은 저마다 흩어져 묘소 근처를 살폈다. 김만복 옹도 마지못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손녀 민지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여기 좀 와보세요. 땅에 이상한 자국이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민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민지가 가리키는 곳은 봉분 바로 뒤편 소나무가 우거진 숲과 맞닿아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일부러 파헤친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삽이나 괭이 같은 도구로 땅을 판 자국이었다. 이건 대체 뭐지? 현수가 다가가 흙을 만져보았다. 파헤쳐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 흙은 아직 부드러웠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여기 발자국도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닌 등산화 자국 같은데요. 아내 박 씨가 땅에 찍힌 선명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순간 현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도굴꾼?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단어에 가족들은 모두 경악했다. 도굴꾼이라니. 신성한 조상의 묘소에 감히 그런 자들이 접근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말도 안 돼.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가문 선산에.
이놈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김만복 옹이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노발대발했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현수는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주변을 면밀히 살폈다. 파헤쳐진 흔적은 봉분 뒤쪽에서 시작되어 봉분 바로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다. 마치 봉분 아래에 묻힌 무언가를 노리고 땅을 파 들어오려던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파헤쳐진 흔적이 중간에 갑자기 멈춰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발각되어 황급히 도망이라도 친 것처럼 말이다. 이상하다, 왜 여기서 멈췄을까? 거의 다 판 것 같은데.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 순자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그날 우리가 본 뱀들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봉분으로 향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 현수는 나지막한 탄성을 질렀다.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어. 도굴꾼들이 밤에 몰래 땅을 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봉분 바로 아래까지 팠을 때 땅 속에 있던 뱀들이 그 진동과 위협을 느끼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거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차례를 지내러 왔을 때 마침 땅 속에서 나온 뱀들과 마주치게 된 거고. 그럼 그 뱀들은 우리에게 재앙을 알리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집이 파헤쳐지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그리고 조상님의 묘가 위험하다고 알리려고 나왔던 거군요. 맏며느리 박 씨가 현수의 말을 이어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진실을 깨닫는 순간 가족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들이 불길한 징조라며 쫓아냈던 흰뱀들은 사실 조상의 묘를 지키고 있던 수호신이었으며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오 조상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김만복 옹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불길한 징조라며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굿까지 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조상님과 수호신들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눈앞의 현상에만 눈이 멀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다.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구나. 그 영물들을 쫓아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효자였거늘. 순자 여사도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럼 아버님 회사 일이랑 삼촌 가게 일은요? 민지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 현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조상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뱀들을 쫓아냈으니 너희들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가볍게 주신 벌이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 다시 와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란다. 그랬다. 만약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선산에 다시 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상의 묘는 결국 도굴꾼들의 손에 파헤쳐졌을지도 모른다. 가족들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봉분을 바라보았다.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위험에 처한 조상의 묘를 안전하게 지키고 억울하게 쫓겨난 흰 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조상의 묘소에 도굴꾼이 침입하려 한 흔적을 발견했으며 현장에 증거가 남아있으니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이 도착했다. 그들은 현장에 파헤쳐진 흙과 등산화 발자국을 보더니 이것은 전문적인 도굴꾼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요즘 이 일대 오래된 묘들을 노리는 도굴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놈들 소행인 것 같군요. 저희가 주변을 수색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한 뒤 돌아갔다.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도굴꾼들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 오늘 밤 우리가 이곳을 지켜야겠습니다. 현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여기서 밤을 새우겠다고? 김만복 옹이 놀라 물었다. 네, 아버님. 경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굴꾼들이 오늘 밤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 놈들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현수의 말에 둘째 아들도 힘을 보탰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상님 묘소를 지켜드려야지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먼저 집으로 보내고 저희 남자들이 남겠습니다. 아버지 김만복 옹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조상의 묘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었다. 아니다, 나도 남겠다. 이 늙은이가 무슨 힘이 되겠냐마는 조상님 곁을 지키는 일에 어찌 아비가 빠질 수 있겠느냐. 결국 세 남자는 묘소에 남아 밤을 새우기로 결정했다. 순자 여사와 며느리들 그리고 손녀 민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차를 타고 먼저 집으로 향했다. 산속의 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져 한기가 느껴졌다. 세 남자는 묘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주위를 경계했다. 낮에는 정겹게 들리던 풀벌레 소리도 밤이 되니 스산하게만 느껴졌다. 현수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내 눈앞의 현상만 보고 이리도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구나. 김만복 옹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나지막이 고백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버님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들의 위로에 김만복 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신념과 가치관이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가까워지자 숲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 남자는 동시에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과 함께 몇 명의 인형이 나타났다. 도굴꾼들이었다. 쉿, 조용히 해. 지난번에 거의 다 팠으니까 오늘은 끝장을 보자고. 형님, 근데 이상합니다. 지난번에는 저런 불빛이 없었는데 누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굴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모닥불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춘 채 웅성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현수가 준비해온 강력한 손전등을 켜서 그들을 비추며 소리쳤다. 거기 누구냐? 꼼짝 마라, 경찰에 이미 신고했다. 갑작스러운 불빛과 고함 소리에 도굴꾼들은 혼비백산했다. 젠장, 걸렸다. 튀어.
그들은 가지고 온 연장을 내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현수와 동생이 그들의 뒤를 쫓았지만 지형에 익숙한 도굴꾼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에이, 놓쳤다. 아쉬움에 땅을 치고 있을 때 주변 숲을 속에서 갑자기 스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하얀 형체들이 나타나 도망치는 도굴꾼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흰 뱀들이었다. 으악! 뱀이다. 도망치던 도굴꾼들은 길을 막아선 뱀떼를 보고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다. 뱀들은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으로 슉슉 소리를 내며 그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우왕좌왕하던 도굴꾼들은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모두 붙잡히고 말았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경찰들이 도굴꾼들을 연행해 간 뒤에야 세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흰 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뱀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세 남자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조용히 다시 숲속 어둠으로 사라졌다. 마치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김만복 옹과 두 아들은 사라지는 뱀들의 뒷모습을 향해 허리를 숙여 깊이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조상님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감격과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조상의 묘를 지킨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저 이름 모를 흰 뱀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이 깃든 혹은 조상의 뜻을 받드는 신성한 수호신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세 남자는 비로소 진정한 효의 의미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도굴꾼들이 모두 붙잡히고 난 다음 날 아침 김씨 가족은 다시 한번 선산에 모였다. 이번에는 불길한 기운을 떨쳐내기 위해서도 도굴꾼을 잡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조상님과 흰뱀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순자 여사와 며느리들은 밤새 가장 좋은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차례상에는 특별한 음식이 하나 더 올라갔다. 바로 뱀들이 좋아한다는 신선한 달걀 꾸러미와 맑은 샘물이었다. 이것으로나마 그분들께 우리의 미안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구나. 순자 여사는 달걀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족들은 묘소 앞에 차례상을 차리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다. 조상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를 지켜주시는 수호신들을 흉물이라 여기고 내쫓는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제주가 된 김만복 옹의 목소리는 뜨거운 눈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의 자존심과 아집을 모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다. 그의 뒤에 선 가족들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절을 올렸다. 또한 저희 가문을 대대로 지켜주신 흰 구렁이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당신들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조상님의 곁을 그리고 저희 가문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차례를 마치고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며칠 전처럼 봉분 주변의 흙 속에서 흰 뱀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비명을 지르거나 놀라지 않았다.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뱀들은 예전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와 차례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마치 제사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올려놓은 달걀과 샘물 앞에 조용히 머리를 조아렸다. 가장 놀란 것은 손녀 민지였다. 민지는 더 이상 뱀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친구처럼 보였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뱀들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민지야, 위험해. 아빠 현수가 놀라 딸을 막아서려 했지만 순자 여사가 그의 팔을 조용히 잡았다. 괜찮다. 저분들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 민지는 용기를 내어 뱀들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뱀들 중 가장 커 보이는 한 마리가 민지에게로 다가와 마치 강아지가 애교를 부리듯 민지의 손등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비볐다. 그 감촉은 차갑고 매끄러웠지만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다. 와! 민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의 얼굴에도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다. 뱀들은 사람들의 진심을 받아주었고 사람들은 뱀들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냈다. 그날 이후 김씨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연이어 닥쳤던 불행들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현수의 회사에서는 무산되었던 계약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어 전화위복이 되었다. 둘째 아들 네 가게도 도둑맞은 피해를 복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집안은 다시 예전의 화목함과 웃음을 되찾았다. 특히 김만보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완고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일에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내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자상한 가장이 되었다. 그는 틈만 나면 손녀 민지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해 주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단다. 세상 일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한단다.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민지는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날의 신비로운 경험은 민지를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성장하게 했다. 가족들은 그 후로도 명절뿐만 아니라 틈나는 대로 선산을 찾았다. 그들은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그곳에 사는 흰뱀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뱀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묘소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작은 연못을 만들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씨 가족에게 선산은 더 이상 단순히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가족의 뿌리를 확인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흰 뱀들과의 화해 이후 김씨 가족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다. 연달아 닥쳤던 악재들은 모두 해결되었고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순탄한 삶을 이어갔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조상님과 흰뱀들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가을 추석을 며칠 앞두고 김만보공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만보가 장하다. 내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훌륭한 가장이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마. 선산 증조부님 묘소 뒤편 가장 큰 소나무 아래를 잘 살펴보거라. 꿈에서 깨어난 김만복옹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할 정도로 상쾌하고 좋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에서 뵌 것도 반가웠지만 그 표정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신다고? 소나무 아래를 살펴보라니 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김만복옹은 한참을 뒤척이다 날이 밝자마자 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꿈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번 주말에 다 함께 선산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아버지, 또 꿈 이야기십니까? 지난번 일로 크게 깨달으신 줄 알았는데. 현수는 처음에는 농담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주말이 되자 온 가족은 다시 선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이 아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었다. 묘소에 도착한 가족들은 먼저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고 흰뱀들을 위해 준비해간 신선한 달걀을 묘소 앞에 놓아두었다. 잠시 후 수풀 속에서 흰뱀 몇 마리가 나타나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모습이었다. 김만복옹은 꿈에서 아버지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증조부 묘소 바로 뒤편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소나무가 위엄있게 서 있었다. 바로 여기다. 이 소나무 아래를 살펴보라고 하셨어. 가족들은 모두 소나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저 평범한 흙과 낙엽 그리고 나무뿌리 뿐이었다. 아버지, 아무래도 꿈은 그냥 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손녀 민지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할아버지, 여기 땅 색깔이 조금 달라요. 민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주변보다 흙 색깔이 조금 더 짙고 땅이 살짝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다. 어디 보자. 현수가 다가가 손으로 낙엽을 걷어내고 흙을 파보기 시작했다. 얼마 파지 않아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다. 무언가 있습니다. 현수의 말에 모두가 달려들어 함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흙 속에서 낡고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크기는 어른의 머리만 한 평범해 보이는 항아리였다. 이게 대체 뭐지? 누가 김치라도 묻어뒀나?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땅 위로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것을 확인한 순간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항아리 안에는 누런빛을 띠는 오래된 엽전과 묵직한 금괴 몇 덩어리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다. 세상에. 김만복옹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꿈에서 말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우리 조상님 중 누군가가 난리를 피해 재산을 이곳에 묻어두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모두에게 잊혀졌던 것이겠지요. 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조상들이 후손들을 위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찾게 된 것은 전적으로 흰 뱀들 덕분이었다. 만약 뱀들이 도굴꾼의 침입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 보물은 영원히 도굴꾼들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가족들은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항아리 속의 보물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기쁨과 함께 조상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이 차올랐다. 이 돈은 우리가 함부로 쓸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현수가 입을 열었다. 이 돈은 우리 조상님과 그 묘를 지켜준 흰뱀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만을 위해 쓰기보다는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조상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일 겁니다. 현수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지난번의 시련을 통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논 끝에 보물의 일부는 가문의 선산을 가꾸고 흰뱀들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불우한 이웃을 돕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조상에게서 받은 선물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눔으로써 그들은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값진 마음의 부자가 된 것이다. 조상님의 유산을 발견한 김씨 가족은 그들이 결정한 바를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먼저 전문가를 고용하여 선산 전체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재정비했다. 낡은 묘비들을 새로 세우고 산책로를 만들어 누구나 편안하게 조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단연 흰뱀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묘소 근처에 인공적인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뱀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뱀들이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아늑한 동굴을 만들어주고 주변에 작은 연못과 습지를 조성하여 먹이가 풍부한 생태계를 만들었다. 또한 이곳은 우리 가문의 소중한 수호신이 사는 곳이니 함부로 해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팻말을 세워 외부인들의 출입을 정중하게 통제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선산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났다. 흰뱀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났다. 남은 재산은 약속대로 사회에 환원했다. 김만복 옹과 순자 여사의 이름으로 고향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거액을 기부했다. 아들들 역시 자신들의 이름으로 여러 자선단체를 후원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처음에는 작은 나눔으로 시작했지만 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김씨 가족의 선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설립한 장학재단에는 후원금이 답지했고 복지시설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 가족이 뿌린 작은 행복의 씨앗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워 거대한 행복의 숲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 살지 않게 되자 오히려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현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했고 둘째 아들의 가게는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여러 개의 분점을 내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나눔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돈이나 명예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여보, 우리가 조상님께 정말 큰 선물을 받았구려. 눈에 보이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행복을 얻었으니 말이야. 어느 날 저녁 김만복 옹은 아내의 손을 잡고 흐뭇하게 말했다. 순자 여사도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모든 것이 조상님의 은덕이고 우리 흰 뱀님들의 덕분이지요. 손녀 민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선행에 큰 감명을 받고 장차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양로원을 찾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다. 시간이 흘러 김씨 가족의 이야기는 이웃과 사회를 넘어 마치 한 편의 현대판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김씨 가문을 복받은 가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복은 단순히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더 큰 사랑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다. 가족들은 여전히 틈나는 대로 선산을 찾았다. 그곳에 갈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와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곤 했다. 그리고 그들을 반겨주는 흰뱀들을 보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뱀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의 역사를 함께하고 그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영원한 스승이자 친구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만복 옹과 순자 여사는 백수를 누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 땅, 평생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선산의 조상들 곁에 고이 잠들었다. 그들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의 덕을 기리고 명복을 빌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문의 가장이 된 현수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변함없이 가문을 화목하게 이끌고 사회에 대한 나눔을 멈추지 않았다. 어릴 적 의사를 꿈꾸던 손녀 민지는 훌륭하게 성장하여 정말로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돈을 많이 버는 의사 대신 의료 환경이 열악한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인수를 베푸는 길을 택했다. 김씨 가문의 선행과 지혜는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졌다. 그들의 자손들은 조상들이 남긴 재물보다 더 값진 유산, 즉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물려받았고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살아갔다. 선산을 지키는 흰뱀들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제 선산 일대는 거대한 흰뱀들의 군락지가 되어 학계에서도 주목하는 신비로운 자연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다. 하지만 김씨 가문 사람들과 정부는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대신 엄격하게 보호하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나갔다. 어느 추석 이장이 된 현수의 아들, 즉 김만복 옹의 증손자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선산을 찾았다. 그는 아들에게 차례 지내는 법을 가르쳐주고 증조할아버지와 고조할머니의 묘소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에 말이야,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 조상님 묘소에서 흰뱀들을 만났단다. 처음에는 아주 무서워하고 불길하게 생각해서 쫓아내셨대.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뱀들은 우리 조상님의 묘를 지키고 우리 가족에게 닥칠 위험을 알려주려고 나타났던 수호신이었던 거야.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 후로 이 뱀들을 아주 소중한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단다.
저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덕분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대대손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야기를 마친 아버지가 묘소 옆 수풀을 향해 손짓하자 거짓말처럼 하얀 뱀 한 마리가 스르륵 기어나와 아이의 발치에 머리를 비볐다. 아이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부드러운 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 모습은 수십 년 전 어린 민지가 처음으로 뱀과 교감하던 그날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교감이었다. 김씨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뱀과 인간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눈앞의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너머의 진실을 보려는 지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과 행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앞으로도 김씨 가문의 후손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불행이나 기이한 현상은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재앙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막아주려는 조상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보다 더 큰 잘못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아집과 교만입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의미를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져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조상을 공경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지혜입니다.